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민심이 1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분노와 2030 세대 표심이 선거판을 뒤흔들었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이번 선거는 김종인의 힘을 느끼게 한 승부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사퇴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출연해 향후 전국 구상과 소회를 자세히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총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위해 야권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 준비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일시 중단했던 정부가 하루 만에 접종 재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고 언제든 확진자가 2배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환자들이 맞는 수액에 욕실 세제를 주입한 30대 남성 환자가 구속됐습니다. 주사기로 세제를 주입한 이 남성은 전직 간호사였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민심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정권 심판. 15년 전 국민의힘 전신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석권한 이후 이 4번의 지방선거 동안 민주당의 세가 강해지다 결국 3년 전 서울이 온통 파란색이 됐었는데요. 15년 만에 다시 모두 빨간색이 됐습니다. 어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41개구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했는데요. 0대 41의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여권. 거센 후폭풍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개각을 서두르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는 총사퇴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총사퇴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참패 원인 분석과 지도부 사퇴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퇴가 책임 있는 자세만은 아니라는 의견과 총사퇴가 맞서면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개혁 진영 전체의 패배라는 평가와 함께 LH가 블랙홀이었다면 임대차 3법 전 전세값을 크게 올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휘발유였다는 내부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과정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셋이냐? 민주당은 당초 5월 초에 뽑으려던 차기 원내대표를 다음 주 16일에 선출하고 그때까지 삼선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을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의 문제들, 내노란불의 문제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강도 높은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의 공유들이. 하지만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의 이사장인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를 이끌면서 당내에서는 또 친문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이어진 4연패의 사슬을 끄는 국민의힘은 들뜨지 말자며 몸을 낮췄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승리를 국민의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오늘 사퇴를 했고 이 당 지도부는 대선을 겨냥한 야권 대통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닻을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 지도부가 회의장에 들어서자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기분 좋으시죠? 서로 수고하셨다고 위로와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십시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로부터 감사패와 꽃다발을 받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쓴소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4분 오열하고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초선 의원 56명도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당을 혁신하겠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자만 말고 쇄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승리의 기쁨은 묻어두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을 위해 야권 대통합을 서두르자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을 야권 대통합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야권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기준에 두고 야권의 인사들이 뜻을 모은다면 그러면 저는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 조율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잠시 후 저희 스튜디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 이야기 또 대선 이야기 쭉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정치 행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전당대회 직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유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할 파트너가 결정된 뒤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5월까지인 만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5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사퇴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5월을 주목했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한 4월달 지나고 5월 한 중순쯤 가면은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지 않을까.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도 재보궐선거 다음 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본격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패, 불법, 거짓과 위선, 오만과 불통에 대한 결국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가 폭발을 한 거다라고 보고,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분이라며 너무 과했다고 견제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불공정해 국민은 퇴출 명령을 내렸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문 대통령은 정신 차리고 더 이상 국민을 핍박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이 얼마나 엄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해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민심이 1년 만에 뒤집어진 거죠. 특히 그동안 부동산 문제로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가 민심의 변화를 분석해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의 희비는 1년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한 곳을 파란색,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서초와 강남, 그리고 송파 일부와 용산만 빼고 서울 전 지역에서 승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박원순 당시 민주당 후보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득표율 1위를 한 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지난달 25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두 후보가 선택한 지역을 보면 민심의 변화가 더 다가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은평구를 선택했는데요. 은평구는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박원순 후보에게 많은 표를 몰아준 곳이라 이른바 취약지였고 이 취약지를 우선 공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지지층 결집부터 하자는 취지로 자신의 지역구였던 구로구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가졌는데요. 은평구와 구로구 두 군데에서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5곳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과 성동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또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표심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강남 중에서도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동은 어딜까요? 강남구 압구정동, 그것도 제1투표소로 무려 93.7%가 5후보를 찍었습니다.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 대상이었던 서초구 내곡동에서도 오 후보가 2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서울의 423개 동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이긴 곳은 마포구 성산 1동, 또 강서구 화곡 8동과 구로구 구로 3동 등 단 5곳에 그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20대 남성, 이른바 2대남의 위력이 특히 거셌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20대 남성이 72.5%로 가장 보수적이라는 60대 이상 남성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최선 기자가 분석합니다. 이번 선거 기간 20대 남성들은 국민의힘 유세 차량에 올라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했던 우리는 이제 현재 와서는 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적폐가 되고 역사 경험이 모자란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집값 문제와 LH 사태로 인한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20대 서울 남성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요즘 막 집값 때문에 좀 문제가 많고 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하필 또 터져버리는 바람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의 20대 남성 유권자 이대남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출구 조사 결과 서울 20대 남성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5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60대 이상 남성 지지보다 더 높아 20대 남성은 오 후보를 가장 압도적으로 지지한 계층이 됐습니다. 편득보다는 공정을 중시하고 그런데 민주당은 벗어났는데 국민의힘으로는 안 가. 근데 후보는 국민의힘을 지지해. 거기에 바로 스윙 보트의 특징이죠. 특히 여성 할당제, 성인지 예산 확대 등 정부 여당의 여성 친화 정책에 20대 남성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소외감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사전투표 민심은 어땠을까요? 지난 총선 때는 사전투표함이 열리며 승패가 달라진 지역도 있었죠. 사전투표는 진보가 유리하다는 통설이 이번에도 맞았는지 서울 지역 25개 구의 사전투표 결과를 이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역대 재보선 중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4.7 재보선. 투표한 사람들의 37.5%가 사전투표를 선택한 겁니다. 사전투표 결과를 집계해보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94만 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0만 표 넘게 앞섰습니다. 다만 25개 자치구 중 44%인 11곳에선 박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후보가 앞선 곳은 은평, 도봉, 성북구 등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지역입니다. 이른바 조직 총동원령을 내린 민주당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 당일 본투표 결과까지 합쳐지자 서울 전 자치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사전투표 결집력이 본투표 민심을 뒤집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총선에선 사전투표 위력이 컸습니다. 본투표에선 이겼는데 사전투표 결과로 당락이 바뀐 곳은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9곳이었습니다.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전통적으로 우세 현상을 보였었는데요. 다만 사전투표의 상대적 우세가 투표 전체 결과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권 심판론이 전체 선거를 관통하는 민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투표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단 정치권의 해석 공식은 이번 선거에선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외신들도 여권의 참패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참패 원인 중 하나를 한글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었는데요. 철자를 따라 읽어보면 내로남불입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외신들은 집권 여당 참패의 이유로 집값 급등과 LH 부동산 스캔들, 지지부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꼽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양대 도시의 유권자들이 공경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참담한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친정권 인사들을 향한 냉소적 표현인 내로남불을 영어 발음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선거 패배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남북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여당의 재보선 패배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강제징용, 위안부 배상 판결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이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부동산 문제 등으로 문 대통령이 구심력을 잃고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아사히는 문 대통령이 국면을 타개하려고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북한이 응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이번 선거가 차기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 정국에 지각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주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말처럼 이번 선거를 압승으로 이끌고 오늘 사퇴한 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기립박수까지 치고 또 김종인 매직을 보여줬다며 사무처가 감사패까지 준비를 했던데요. 김종인 매직이 통한 겁니까? 특별히 매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말을 그렇게 붙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참, 오늘 떠나면서 이제 당에 쓴소리도 하셨어요. 이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을 하지 말라. 이번 압승의 원인을 한 가지만 좀 꼽아준다면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 압승의 원인은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국민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킨 그 결과가 이번 선거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당에 쓴소리도 하셨던데요. 내부 분열과 반목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선거 압승에 도취돼 가지고서 각기 또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 가지고서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우고 당권과 관련해 가지고 또 경쟁을 치열하게 보다 볼 것 같으면은 당이 또 분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니까 지금부터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국민의힘은 정말 조심조심 좀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되셨는데 이제 앞으로 뭐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별로 나 그냥 일반 자연인으로 사는 거지 더 특별히 좀 계획한 건 없어요. 네, 그래요. 자, 이제 다음 말씀하신 대로 대선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갖다가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물론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쟁력이 시간이 가면 따라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오세훈 지금 시장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그분이 경쟁력이 제일 낮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의 감에 따라서 그 경쟁력이 올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됐잖아요. 네. 아직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현재 상황에서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현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현재는? 네. 윤 전 총장이 어떤 점이 그렇게 강점이 있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작년 1년 동안에 법무부와 이 검찰의 갈등 구조로 인해 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시달리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꿋꿋하게 자기 주장을 갖다 굽히지 않고 피력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적에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공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마치 윤석열 총장의 브랜드처럼 지금 돼버려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총장의 지도를 갖다가 굉장히 높이 끌어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윤 전 총장 앞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처럼 외부에 있다가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행보를 해야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 본인이 일단은 자기 주변을 좀 제대로 구성을 해가지고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입당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개별적으로 입당을 해가지고서는 자기 정치 활동의 영역을 확보하기가 힘들 거라고 나는 봅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아마 지금 당장에 개별 입당은 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밖에서 먼저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연인이시잖아요? 예. 네.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좀 도와달라,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다면 어떻게 함께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한번 뭐 만나자고 그러면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만나는 보는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볼 것 같으면은 대략 어떤 소위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사실 이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가서 과연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는 내가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봐요. 아직은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까? 뭐 아직은 전혀 나하고 윤석열 총장하고는 접촉이 없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내가 사실은 과거에 뭐 대통령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접촉을 해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내가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데 이렇게 단순한 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는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이런 보도도 있어요. 윤 전 총장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친분이 있다. 아니, 뭐 친분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로 했고, 나하고 서강대학에 네. 경제학과에 있을 적에, 뭐 학교도 가깝고, 그러니까 가끔 만나는 그런 사이였지. 네. 특별하게 내가 그분하고 무슨 친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요. 이번에 그래도 이제 단일화 이후에 열심히 도운 걸로 이제 많이들 보도가 되던데, 야, 별의 순간은 그래도 다시 오긴 힘들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내가 이미 얘기를 갖다 했는데, 네. 그분은 사실은 최대의 순간이 지난 2011년도 자기 지지도가 뭐 40% 가까이 갔을 때가, 그때가 자기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었는데, 네. 그 시기를 다 지금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계기가 특별하게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보기에 뭐 참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자, 여권 인사긴 하지만 정청래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종인 목표는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이다. 대선에 직접 나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80이 넘은 사람은 인생을 덤으로 사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덤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책임 있는 자리를 갖다가 추구한다는 것이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거라고 나는 생각, 내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뭐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유념치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그 국민의힘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소위 보궐선거에서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연전연패하다가 이번에 참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내년 정권 창출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필요 조건을 갖다가 잘 유지하면서 조건을 더 충분 조건을 갖다 갖추게 되면은 그러면 국민이 자연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소위 신뢰를 갖게 되고 그렇게 돼야만이 내년에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 또 좋은 행보를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도 되겠죠? 아마 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좋은 행보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첫날부터 능숙하게 슬로건을 걸고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날은 어땠을까요? 10년 만에 서울시청사로 출근한 뒤 가장 먼저 챙긴 건 코로나 백신 접종 현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를 찾아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에는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청사로 10년 만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너무 일을 많이 시켰다고 지금 벌써 걱정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제가 듣고 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층 집무실에서 사무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한 뒤 업무를 공식 인수했고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도 방문해 몸을 낮췄습니다.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어떤 일도 원활하게 하기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각별히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 시장은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이곳 성동구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았는데요. 서울시의 1호 예방접종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운영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챙기며 후보 시절 강조했던 첫날부터 능숙한 시장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확산세를 어떻게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내일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확산세 둔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서울시청 6층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 집무실이 있는 이곳,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장소이기도 하죠. 오세훈 시장 취임으로 이 6층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오 시장이 당선 소감으로 편안한 복귀를 약속하자 성추행 피해자는 잊지 않아 고맙다며 복직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설애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청 6층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최고위층 집무실이 모두 자리 잡고 있고 별정직, 정무직으로 임명된 핵심 참모, 6층 사람들도 대거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실 안 수면실은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추행한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을 계기로 6층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별정직, 정무직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고 이미지 쇄신과 전임자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집무실을 아예 옮길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휴직 상태인 성추행 피해자 복귀도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는 오 시장의 당선 소감을 듣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이랑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떠올라서 함께 울었다. 그리고 잊지 않고 말씀해주고 잘 살펴주신다고 하니 감사하다. 피해자 측은 조만간 오 시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복직을 넘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열한야란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오르막길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죠.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공유한 가수 정인 씨의 노래입니다. 자, 여당의 참패 소식을 듣고 올린 글이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네, 이 노래 오르막길은 청와대에서도 울려 퍼진 적이 있습니다. 선거 패배로 내년 대선이 고된 오르막길이 될 수도 있지만 함께 걷자며 지지층에 호소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친문 진영이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지네요. 네,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살 길은 오로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뿐이라며 검찰 탓을 했고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이 중요한데 언론이 많이 다뤄주지 않았다며 언론 탓을 했습니다. 선거 내내 화제 인물이었죠. 방송인 김어준 씨는 선거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김어준 씨는 인터넷 포털을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KBS의 내곡동 측량 현장 보도, 이거 굉장히 결정적인 보도였는데 이 기사를 포털이 이틀 동안 씻지 않았어요. 남탓만 하면 정상에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아니라 가파른 내리막길을 맞닥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대선 주자 기상도 여권 대선 주자들 얼굴이 보이네요. 네. 네, 선거 이후 각 주자들의 대선 기상도가 맑은지 흐린지 한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상도부터 볼까요? 네, 이 지사는 구름 속 햇빛입니다. 공무원이다 보니 이번에 대놓고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선거 결과에서 자유로운 편이죠. 비문이다 보니까 정권 심판 책임과도 이 거리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지사는 오늘 준엄한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겠다며 몸을 낮추긴 했지만 여론조사에서 24%를 기록하며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 때처럼 정권 심판론이 계속 거세게 불면 이 지사에게도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기상도입니다. 다음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요. 날씨가 그리 맑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아마 많이 흐리거나 비가 오고 있을 겁니다. 선거를 총지휘했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이 전 대표 본인도 저의 책임이 크다,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자, 이 내부 경쟁 상대인 이 전 대표가 이제 타격을 입은 거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날씨가 좀 좋아질 수는 있겠네요. 네. 자, 마지막 이 정세균 국무총리도 볼까요? 대선 출마를 위해서 곧 이 총리직을 그만둔다면서요. 네, 4월 말 5월 초쯤 그만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기상도는 안개로 정해봤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친문의 거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은 나오지만 아직 뜨지 않는 지지율이 걱정거리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것도 현직 총리에게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일단 안개를 붙여봤습니다. 자, 세세하게 따져는 봤지만 사실 여권 전체가 지금 긴장 모드죠. 그렇습니다. 임금은 배, 민심은 강물이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가라앉기도 하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앞에는 부동산 관련 과제들도 산적해 있죠.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했는데 시장 권한으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층수 제한 풀기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자체 단독으로는 주택 공급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울시장과 중앙정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갑니다. 오 시장 측은 시장 권한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 담당 부서의 검토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것부터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을 50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교체와 심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게 24,800군데요. 빨리 시동 걸어서 공급하겠고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 예측이 가능하도록 시장에 신호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중심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는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협력이 더욱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와 엇박자가 날 것을 미리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도 공공주도의 이사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목동 대단지 등은 벌써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공언한 대로 재건축 수건 사업이 빠르게 해결될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싱크대가 내려앉아가지고 책을 좀 받치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누수가 돼가지고 형광등을 좀 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장이 내려앉아가지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온통 물이 샌 흔적이 가득합니다. 온수관이 좀 낡아가지고 이게 좀 물기가 일부 올라오고 건물 외벽에도 철근이 드러나거나 균열이 생겼고 지하 변전실에는 물이 샙니다. 비가 오면 어디까지 물이 차요? 편한 자리지. 종업원들도 이제 뭐 좀 위험하죠. 감전 이런 위험이. 그렇죠. 물이 차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은마아파트의 상징성 때문에 재건축이 막혔다고 주장합니다. 35층에서 설계비는 넣었더니 집값이 올라가니까 안 된다. 여기 은마를 뭐 승인을 내주게 되면 집값 일리 없이 뜨니까 안 된다. 용적률 상향도 필요 없으니 재건축 제한만 풀어달라는 입장. 층수를 막 마냥 올려달라고 해 그런 생각은 없고요. 오세훈 시장님이 도장만 팡
찍어준다면 일사천리로 우리가 조합 설립하고 갈 수 있죠. 목동 11단지 주민들도 정치적 이유로 재건축이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용적률도 충분하고 단지 내 세대당 공간도 넓기 때문에 수익률이 발생해서 민간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 정권에서는 자꾸 공공재건축 묵고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그러면 공공재건축이 아니라 민간 재건축을 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20,000원을 벌어서 좋은 옷을 사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그냥 공공이라는 민무늬 티셔츠 하나 그래서 너네 이거 다 입어. 신임 시장이 숨통을 트이게 해줄까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저는 이번 오세훈 시장님 당선이 공공에 반대하는 공정을 원하는 시민들의 그 표심이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이라는 이유로 자기들은 말은 하지만 사실은 LH로 그 정말 대표성 있는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공정하지 않게 드러난 결과잖아요.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91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4차 대유행이 정말 본격화된 것인지 그동안의 추이로 이다혜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에 있는 대규모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와 직원 등 55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접촉자만 882명으로 아직 검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아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많이 다니지. 사우나를 맨날 다 가지 마라. 그런 게 나은 거야 하고 말도 안 해. 방역당국은 시설이 지하에 있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확실하게 어떤 부분이다라는 것은 아직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0명을 기록했습니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급격한 확진자 증가는 이미 있잖아요. 지금보다 며칠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이 반복될수록 정점은 더 빨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차 대유행 이후 2차 정점은 180일 만에, 3차 정점은 120일 만에 도달했습니다. 기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다음 유행이 더 크게, 더 빨리 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장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이 불가능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방역당국은 내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를 앞두고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하다며 단계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이 말 그대로 대혼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 부작용 문제로 정부가 어제 접종을 중단한다고 밝혔죠. 하루도 안 돼서 다시 접종을 재개한다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혈전이 생길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오자 정부는 오늘부터 진행하려던 보건교사 등 14만 명에 대한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또 60세 미만 접종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는 접종 재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백신 접종의 이익이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우리가 확보한 백신 중 70%를 차지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배제하면 코로나19 감염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혈전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오는 일요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재개 여부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장 많이 접종한 영국에서 30세 미만은 다른 백신 접종을 권고한 점을 우리도 참조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걸 여러 곳에서 발표도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맞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맞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은 부작용도 많고 또 제 지인이 간호사인데 맞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보아서. 다른 대안이 없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률까지 떨어진다면 11월 집단 면역 형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어떻게 능숙하게 수액에 세제를 넣었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이 환자 전직 간호사였습니다.
이어서 전민영 기자입니다. 같은 병실 환자 수에게 세제를 주입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이모 씨. 화상 치료를 위해 2달째 장기 입원 중인 환자로 사건 당일 피해 환자와 맞은편 침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5년 경력의 전직 간호사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 쭉 일을 했다면 6, 7년 정도 되겠죠, 지금까지. 이 씨가 주사기나 수액줄을 능숙히 다룰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수액에 세제를 주사한 피해 환자가 최소 3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전 이 씨 입원 병실에서 20대 환자가 복통을 느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건 당일 60대 피해자 말고도 다른 20대 환자가 경미하지만 같은 증세를 보인 겁니다. 두 환자의 혈액 검사에서도 똑같은 세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환자는 고통을 느껴 눈을 떴을 때 이 씨가 침대 옆 커튼을 열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경찰에 공통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평소 주위 환자들에게 자신의 간호사 이력을 언급하며 수액이 잘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간호사로 재직했던 병원에서도 음주 문제로 일자리를 잃은 이력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컨트롤 안 되는 사람 사고 나겠다 싶어서 바로 사직 그냥 처리했어요. 경찰은 이 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내 아이를 맡기는 베이비시터는 가족만큼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몰래 집안 물건을 훔치다 덜미가 잡힌 시터가 있습니다. CCTV에 포착된 수상한 장면 함께 보시죠. 남영주 기자입니다. 보따리 안에서 상표도 안 뗀 속옷과 화장품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집주인이 택배를 찾으러 현관 앞 양수기함을 열었다 발견한 겁니다. 모두 집주인 가족 겁니다. 범인은 이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50대 여성.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합니다. 여성이 머물던 방에선 아이 장난감부터 냄비와 명품 지갑 등 40점 넘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게 너무 괘씸한 거죠. 안 뒤진 데가 없고 동전 같은 경우는 첫째가 할아버지랑 같이 모아둔 돈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맨날 손에 들고 다니는 오르골이 있어요. 여성은 보름 전 월 4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이 집에 입주해 아이를 돌봐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우는데도 우유병만 물린 채 휴대전화만 보며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게 집주인 측 주장입니다. 여성의 적반하장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범행이 들통나자 사과 문자를 보내놓고 얼마 안 돼 임금은 줘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보낸 겁니다. 너무 황당한 거죠. 제가 진짜 이런 사람이랑 제 얘기를 듣도는 게 스스로도 조금 죄책감도 들지만 작은 돈은 아니고 안전한 분한테 아이를 맡겼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 여성을 알선한 업체는 베이비시터를 뽑는 데 특별한 기준이 없다며 자신들이 오히려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준은 없어요. 경력이 얼마고 신생아 잘 보고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 애기도 잘 보고 살림도 잘하신 분이라 저희도 황당해요. 경찰은 여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한 중국인 남성이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이 장면 충격적이었죠. 이번엔 이 죽에 들어가는 잡곡을 시커먼 발로 섞고 있는 맨발 잡곡 고발 영상이 나왔습니다. 베이징 성해난 특파원입니다. 우통을 벗은 남성들이 맨발을 파묻은 채 포대에 담긴 곡물들을 쏟아붓습니다. 휘적휘적 잡곡을 썩는 발바닥을 확대해보니 시커멓습니다. 直接赤着脚，而且呢脚很黑的在搞，我感觉这个确实有点过分了。刚好路过，就是人家在那里说全部掺到一块做八宝粥。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전통죽인 이 팔보죽입니다. 영상 속 잡곡이 이 팔보죽의 재료인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더 커졌습니다. 가게 측은 가축 사료였다고 발뺌하지만 然后他说给他拌一下，工人就帮他拌了一下，一个果园要的，他可能是拿回去喂鸡鸭鹅的。 당국은 팔려나간 잡곡까지 압수하고 영업 중단 조치도 내렸습니다. 물에 담근 귤에서 색이 빠져나오고 대파를 닦은 휴지에는 푸른색이 묻었습니다. 물에 끓인 오징어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고발 영상도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큰 구덩이 속에서 녹슨 굴삭기와 함께 알몸의 남성이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국내에도 알려져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되는 김치가 아니라고 중국 정부 대신 해명했지만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시속 140km로 달린 과속 때문이었는데요. 위험한 커브길에서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던 이유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강병유 기자입니다. 포탄을 맞은 듯 심하게 찌그러진 SUV 앞부분과 깨진 유리창. 처참한 사고의 원인은 결국 과속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 당국은 우즈가 제한속도 시속 72km의 2배 속도로 달리다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우즈가 탄 차량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밖 약 122m를 구르다 나무와 충돌한 뒤 전복됐습니다. Estimated speeds at the first area of impact were 84 to 87 miles per hour. And the final estimated speed when the vehicle struck the tree was 75 miles per hour. 조사 결과 위험한 커브 구간에서 가속 페달만 밟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는데 경찰은 실수였을 거라고 해석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의혹을 풀어줄 혈액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There was no odor of alcohol. There were no open containers in the vehicle. And there were no narcotics or any evidence of medication in the vehicle or on his person. 우즈가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 제85회 마스터스 대회가 개막합니다. 마스터스의 상징과 같은 우즈의 불참으로 팬과 동료들의 아쉬움이 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오늘 충남 공주시의 모습입니다. 봄에 웬 눈이야?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과수원을 가득 채운 흰색 물결은 바로 백꽃입니다. 4월에 얼굴을 드러낸다고 해서 완연한 봄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만개한 백꽃처럼 오늘 날씨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오늘같이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다만 날이 많이 건조합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7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대구가 한낮에 14도, 부산은 1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화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장관은 연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반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높은 집값에 실직, 폐업, 세금 인상까지 참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여권 참패의 원인을 두고 무능, 오만, 위선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이것부터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한마디, 정권과 민심의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